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석 달 가까이 난항을 겪어온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는데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돼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못 박았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공고한 한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함께했는데요. 비록 북미 회담은 불발됐습니다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을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평창에서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올림픽 개최 도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스포츠를 활용한 도시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올림픽 유산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평창유산재단 이사장인 심재국 평창군수와 함께 평창 국제 스포츠 중심지로 비상할까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2025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번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평창에서 세계 도시연맹 총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전 세계 올림픽 개최 도시 IOC 위원 또 스포츠 관계자, 또 우리 대한민국 KOC라든가 이런 관계자들과 함께 올림픽 유산을 위한 도시 연맹 총회인데요. 이번에 전 세계에서 우리 평창에 와서 우리 평창의 레거시를 위해서 또 그 문화, 관광, 환경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평창 레거시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리고 갔습니다.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국제 올림픽 행사가 이제 개최가 된 셈이고 네.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총회가 갖는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우리 평창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를 지난해 7월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사무국에 지난해 7월 달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평창의 유산 앞으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소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안서를. 그리고 평창군의 유산 사업에 대한 사례를 들며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번 11월에 스위스 로잔에서 평창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평창이 보유한 문화, 관광의 가치를 DMZ 박물관 및 통일 전망대를 또 견학을 하면서 분단 국가의 아픔을 함께 할 수가 있었고요. 평화 올림픽의 의미를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켰고 특히 이번에는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이 평창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아시아 동계 스포츠 인해 아주 양성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우리 평창에서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큰 성과라고 보고 앞으로 이 지속 발전하고 또 지속 더 계승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총회에 앞서서 지난 17일이었죠? 평창에서 올림픽 플라자 개관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라자 조성 사업을 개관을 했는데요. 지난 17일 날. 예. 그 플라자는
올림픽을 한 우리 평창의 유산이며 또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플라자 조성한 내에는 올림픽에 2번, 3번 이제 우리가 평창의 개최를 성공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환희와 감동, 그 행복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올림픽 할 때 개회식 때 그 장면도 올림픽의 그 영상으로 그 안에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OC 위원들의 그 활동상 또한 선수들의 그날 그 실전 선수들의 그 활동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올림픽 치른 도시의 수장으로서 평소에 올림픽 유산 활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결할 과제 뭐라고 보세요? 2018, 2024 성공 개최로 평창군의 그 브랜드라든가 평창군의 가치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유산을 앞으로 평창의 브랜드 가치가 앞으로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가치와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끝나고 나서 앞으로 우리 평창에 계속 발전하고 또 전 세계 올림픽 도시로서 문화의 도시로서 또 관광의 도시로서 이 사계절 관광 휴양지 세계인의 관광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지역 관광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이 올림픽 그 프라자와 또 올림픽 이번에 도시연맹 총회를 거치면서 성공 개최하면서 앞으로 우리 평창이 문화 스포츠로서 또 올림픽의 도시로서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 도시연맹 총회 관계자들이 DMZ를 가서 분단 국가의 아픔도 함께 느꼈고 앞으로 이 스포츠를 통해서 앞으로 그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통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부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슈 토크에서는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 주제가 평창 국제도시 스포츠 중심지로 비상할까였는데 여기에 맞는 어떤 노래를 선곡을 해오셨습니까? 동계 스포츠의 비상하면은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곡인 버티플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는 평창의 비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의 그 히트송은 이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화 국가대표가 확실히 생각이 나는 그런 노래인데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스키 점프와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저도 영화도 기억이 나고 평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동안에 이제 또 한 이번으로 3번째 국제 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관련. 평창에 세계에 알렸다면은 알리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비상할 일만 남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평창 이번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스포츠의 중심지로 도약해서 지역 관광 그리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재국 평창군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실마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 시험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과 학업 방식 등 입시 제도의 변화인데요. 교육부는 올해 고교학점제를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고등학교 3년 동안 192학점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인정됩니다. 이때 학년별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은 출석해야 하는데요. 과목 이수 기준도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 더해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해당 과목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을 취득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에게 예방 지도와 보충 지도를 통해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책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빠른 진로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로가 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로 이렇게 시행한다는 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학생들한테 시행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학생들한테 더 부담감이 되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수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한 번에 정해져 있으면 제도가 도입된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고1 학생의 7.7%인 3만 2천여 명이 이수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준에 미달하면 받아야 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마저 통과하지 못한 학생이 2,500명에 달했는데요. 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면 대학 입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좀 초중부터 이제 과목을 선택해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자기 진로 확실하지 않거나 하는 친구들은 좀 압박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도 좀 진로를 늦게 고른 타입이라 그때까지 압박감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부담감이나. 아니면 자기 진로 확실한 친구들은 그냥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걸 빠르게 정하고 부담 없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는 잘 체감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역할 또한 학생들의 진로 설계까지 확대됐는데요. 특히 담임교사의 역할도 상담 비중이 강화되어 1학년 담임의 경우 3개년 진로 학업 설계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더구나 학생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분량이 증가했고 과목별 담당 교사가 매시간 출결을 확인해야 하는 등 수업뿐 아니라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초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은 다소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교사들은 대부분 2과목에서 많게는 4과목, 5과목까지 지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교과 지도를 한다는 것은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평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까지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과 후나 방학 중에 보충 지도를 통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까지 한다는 것은 당연히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첫 시행임에도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이 부족하고 대학 입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반응인데요. 과연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큽니다.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에서는 또 40%의 성취율이 미달이 되면 또는 출결이 미달이 되면은 이수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이수 됐을 때는 같은 과목을 재이수하는 조건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이수해서 학점을 채운 다음에 졸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미이수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는다고 하니까 대입에 희망하는 대학에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중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이후 상담을 요청하거나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진학과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파고들어 입시 컨설팅 등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길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연기되거나 유예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졸업이 연기되거나 그때는 자퇴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도 많은데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들으라는 게 이해도 안 되고 고교학점제 시행하고 있는 학생들도 고교학점제가 너무 힘들다며 자퇴하고도 있는 마당에 저도 아직 진로가 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목을 자기가 정해서 시간표를 짜라고 하는 게 솔직히 부담되고 학원을 더 이렇게 다녀야 될 것 같고 학생 맞춤형 교육이란 고교학점제. 현장에선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는데 과연 현장의 우려가 잘 반영되었는지, 교육계는 어떤 반응일지 다음 이 시간 뉴스플러스에서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분도 소개해드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정감사는 11월 6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지만 대부분 상임위가 이제 30일까지 종합감사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늘부로 국감이 좀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서는 국감 총정리, 강원 국감 주요 쟁점은 이란 주제로 이번 국감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고 또 지난주에 있었죠. 강원도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됐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었죠. 정권 교체 후에 여야가 공수를 바꿔서 진행한 첫 국감이기도 했는데 먼저 두 분은 이번 국감 윤 의원님부터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저는 매우 낮은데요. 예. 30점에서 35점 정도 사이다. 아우, 예, 낮은 점수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들 하이 이제 정치 지형이 양쪽에 한 30에서 35%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그들만 좋아하는 그런 국감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해서 점수가 좀 야박하게 나간 부분들이 있고요. 학점으로 따지면 F 학점인데 이건 예. 제가 준 게 아니라 예. 국회에 이제 모니터단이 있어요. 모니터단이 이제 들어가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D 학점 정도는 낙제는 안 주셨더라고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단에서도 F 학점으로 역대급으로 좀 낮게 주어서 이번 예. 국감이 참 너무 정쟁만 남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변호사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입니다. 네, 40점을 주겠습니다. 저보다 예. 많이 주셨네. 네, 뭐 40점 언더인데 이 40점이라는 의미는 곧 낙제 점수라는 거죠. 낙제라는 거는 무효야, 다시 해와 라는 그러한 시험 봤을 때 점수인데 제가 국정감사라는 거를 2009년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때는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 중계 시스템을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 상임위 누가 무슨 발언했는지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책 국감이나 또 혹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담거나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의원은 찾기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낙제 점수 40점을 주겠습니다. 예. 뭐 50점 밑으로는 35점이나 뭐 40점이나 거기죠 뭐. 다 F이기 때문에. 어쨌든 F 낙제. 그러니까요. 네. 이번 국감을 한마디로 이거다, 한 줄 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이 선정한 국감 베스트 의원, 국감 네. 워스트 의원 한번 선정을 해보죠. 강 변호사님부터요. 네, 국감이라는 거는 국정감사인데 예. 한 줄 평은 국정도 없고 감사도 없었다라고 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스트 의원은 안미현 검사를 뽑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의 뼈아픈 사건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있습니다. 예. 사실 폐강지역 특별법에 의하면 강원랜드 주변의 인근 청년들을 채용했음에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채용비리 수사가 대대적으로 있었는데 그때 수사를 한 사람이 이 안미현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수사단장이 양부남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때 변호사가 저였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대척점에 있던 현직 검사에 대해서 그래도 베스트로 뽑은 이유는 이분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 중에 검찰 개혁의 어떠한 취지나 동기는 좀 이해를 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서 그래서 입법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 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거는 입법권자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을 국회의원 면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또 서영교 의원이 왜 이렇게 건방져요? 막 이렇게 소리 지고 막 그랬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언을 국회의원 면전에서 했다는 점에서 안미현 검사를 베스트로 뽑고요. 워스트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저랑 똑같네요. 예, 네, 과방위원장을 압도적이에요. 뽑겠는데 지금 뭐 국정감사 블랙홀 또 에이펙 블랙홀 모든 것이 최민희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상임위원장이 본인의 딸 결혼식을 열었다는 것은 그러면서 화한 연락하고 축의금 연락했다는 것은 수금, 불법 수금, 장사 뭐 이런
표현으로밖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또 핑계대는 것도 내가 딸의 결혼식 날짜를 나는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라고 그렇게 핑계댔는데 오늘 밝혀진 기사에 의하면 9월 초에 어디 방송에 나가서 저희 딸이 곧 결혼해요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양파 껍질에. 예, 거짓말로 까면 계속 깔수록 해명하고 나와요. 있습니다. 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한 줄 평은 쇼츠 찍고 끝난 국감 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인물 같은 경우는 제가 3주 연속 내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문지석 검사 얘기를 했거든요. 예. 첫 주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좀 좋은 인물들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찾지를 못하고 계속 문지석 검사 얘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문지석 검사가 이제 쿠팡에 그 수사를 할 때 윗선의 외압 이거를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폭로를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상설 특검을 지금 진행하겠다고 좀 결정했는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상설 특검을 한 첫 사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팡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뭐 경찰이나 검찰 이런 범죄 카르텔이죠. 사실 이 카르텔에 대한 정말 심도 깊은 수사와 정말 엄중한 처벌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워스트는 이제 강 변호사하고 똑같이 압도적이에요. 저는 이분은 진짜 무슨 아까 양파인 얘기를 했는데 변명을 하면 까면 깔수록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뭐 아까 뭐 양자역학부터 MBC 뭐 양자역학 나왔죠. MBC 뭐 국장 퇴출하는 나가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이 딸의 SNS에 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8월 달에 내가 결혼했다. 이런 작년 거를 8월에. 작년 8월에 이게 올려놨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결혼했는데 엄마 축의금 때문에 결혼식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게 있고요. 저는 가장 안 좋은 게 얼마 전에 최민희 의원께서 SNS에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다. 이런 글을 올려요. 이게 뭐냐면은 진영 갈등을 조장을 해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노무현 사위 이제 곽상원 의원께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게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이런 글을 올리니까 또 그 글을 내려요. 진짜 국회의원에 대한 품격이나 이런 걸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진영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행태들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과방위 국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상임이기도 한데 지금 최민희 의혹 때문에 계속 그냥 전쟁터예요. 이렇게 된 책임이 최민희 의원에게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한마디씩 찝어주신 부분들 아마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악의 국감 중에서도 의원님은 이제 쇼치용 국감. 그리고 이게 뭐 폐부를 찌르는 송곳 질문도 없고 또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시급한 정책에 대한 고민도 없고 이게 뭐 정쟁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짜증이 좀 나는 이런 국감이었는데 이번 국감 유독 정쟁만 좀 부각된 것 같은데 내년 지선 앞두고 더 그런가요? 왜 그런 걸까요, 윤 의원님? 네, 일단 저도 이제 동네에 이렇게 자꾸 다니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요즘 국회의원들 왜 저러냐, 시위는 저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 정말 싫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전 크게 한 4가지 정도 좀 꼽고 있는데 일단 양당 정치가 너무 강해져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다 의원들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자기 지지층이 잘 보는 게 첫째의 과제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환경에 대한 변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변했으면은 그걸 좋은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가져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책 얘기하면은 사실 좀 길거든요. 근데 뭐 비판하거나 뭐 이런 거는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이용을 해가지고 미디어 환경과 결합하다 보니까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쇼츠로 뜨는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게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해주셨듯이 선거만 바라보고 있는 정치의 문제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좀 중요하게 꼽고 싶은 게 양당 모두 이 국회에 어른이 없다. 이걸 좀 다시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추미애 의원이 이제 6선이세요. 최다선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전선에 최일선에 서 계세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께서도 뭐 정치 구단이니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5선이에요. 그럼 이렇게 중진급들은 싸워도 초선들이나 이렇게는 조금 파이팅이 넘칩니다, 사실. 그러면은 중진에서 이렇게 좀 커버도 쳐주고 좀 이렇게 달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조경태 의원이 이제 6선으로 제일
높은 선수를 가지고 있는데 존재감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선 의원들이 어쩐 뭐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좀 이런 것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갈등 중재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네.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변호사님? 네, 저도 한 3가지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 교대로 인한 혼란입니다. 네. 올해 6월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물론 탄핵이 3월 달에 있었고 대선이 6월 달에 있으면서 3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국감이라는 거는 10월 달에 시작이 되지만 한 1, 2월 달부터 장기간 보좌진들이 준비를 해옵니다. 근데 원래는 여당이었다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야당이 되고 야당이었다가 여당이 되니까 이 공격과 방어에 대한 그러한 수위 조절을 못해서 결국 공수 교대로 혼란을 느껴서 준비를 못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원들의 실력 부재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품격이 너무 떨어지고 실력도 점차 떨어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문장 해독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발언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도표나 수치를 해석할 줄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소정의 소양시험을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데 유튜브 의원의 출연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실에는 9명의 직원이 있어요. 인턴 포함해가지고. 그 9명의 직원이 피감기관 한 70개, 80개를 나눠가지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무슨 기관 담당해, 무슨 기관 담당해 이런 얘기를 많이 오갔는데 요즘에 국회의 풍경 물어보면 9명의 직원 중에 어떤 의원실, 제가 지금 그 의원 실명을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7명이 유튜브에 달라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7명이 유튜브 편집하는 거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실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 유튜브 촬영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다 있고 그러면서 의원이 직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조회수 얼마 나왔어? 조회수 얼마 나왔어? 이거를 계속 물어본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자, 우리 국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국회의원 한번 유튜브 뭐 누구누구 TV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 안 하는 의원입니다. 유튜브 하라고 국회의원 됐습니까? 정책하라고 국회의원 했지. 구독자가 한 50만 넘어간다. 그 의원은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구독자 수가 많은 의원들 중에서도 네. 일한 의원들이 있겠죠. 예, 네, 분별력 있겠죠. 있게 봐야 네. 되긴 할 텐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정쟁의장으로 변질된 국감을 좀 바꾸고 싶은 게 이게 국민들의 네. 소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까 강 변호사님부터 좀 개선책에 대해서 좀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우리 윤민섭 의원님께서 어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그 원내 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런 조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그 혼내기도 했어요. 김영 그러면 안 돼. 이러면 혼내기도 하는데 요즘 그런 풍경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당내에서 좀 쇄신을 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전 유튜브를 아예 금지시켰으면 좋겠다. 유튜브 그냥 출연 금지. 보도 자료만 내가면 우리 이 지원 방송국 같은 좋은 언론사가 다 취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방송 취재를 넘어서 가지고 자극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유튜브 자체 원인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각 정당에서 등수제를 매겨야 됩니다. 그 상임위별로 뭐 별표 매기고 등수 매기고 하는 게 아니라 1등부터 꼴등까지 그냥 줄 세워야 돼요.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학생들도 등급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감이 끝났을 때 어떠한 시민단체에 맡기던가 혹은 언론사에 맡기던가 혹은 외부 어떠한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국감에 대해서 등수를 매기고 그게 다음 공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평가제를 두어야 합니다. 그 등수를 AI가 매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네, 오히려 네. 차라리 그게 객관적이지 않을까. 예, 새로운 정책이 뭐가 정당에서 나왔는지. 매기면은 싸움 잘하는 네, 의원들이 힘의- 1등할 수가 있어요. 힘의 논리가 작용되죠. 네, 예.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2가지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이렇게 2가지를 좀 꼽아봤는데 하나는 정책 심사는 따로 하고 현안 심사는 여기서 하자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현안 심사는 그냥 이것도 좀 답답하긴 한데 여기서 현안 갖다가 치고받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어쨌든 그쪽에서 해라 하는 부분들이고 정책 심사는 시험 범위 일종의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범위도 AI가 정하게 하자. 예, 차라리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네. 정말. 네. 이래도 싸울 것 같기는 한데 차라리 그런 범위를 좀 정해가지고 이 얘기에서 좀 벗어나면은 서로 안 하는 이런 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싸울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양당 정치의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왜냐하면은 이 선거 제도 안에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양당 구도가 강하게 돼버리면은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자기 지지층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아니 내가 좀 잘못해도 유권자 여러분 당신 저희 안 찍고 저쪽 못 찍잖아요. 이런 논리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자기 지지층을 향한 이런 외침만 계속되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게 정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갈수록 더 심하고 미디어 환경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건 언론사에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정책 비중을 한 7% 정도, 70% 정도 두고 네. 또 정쟁하는 거를 한 30% 정도 보도나 이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 첨언하자면 국정감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예, 뭐냐면 네.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재헌 국회에 있던 1948년부터 시작된 제도가 아니에요. 예. 국정감사라는 게 시작된 지 그 여소야대가 되면서 시작했으니까 30년이 채 안 됩니다. 채 안 되는데 매년 10월 달에만 하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모바일 기술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했을 때 정말 자료를 쌓아두고 감사를 해가지고 하는 게 국정감사였는데 지금은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대신에 상임위가 국회법상 짝수 달마다 돌아갑니다.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중에 10월 달을 국정감사를 하는 건데 2월 상임위 때 물어봐도 되고 4월 상임위 때 물어봐도 되고 이게 상시 국감 형태로 가가지고 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질의를 해야지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좌진분들이 이 문제가 3월 달에 터졌는데 아 이건 소스가 좋네. 국감용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터트리지 않고 그 묵혀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짝수달마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기능을 확대시키고 이 정기 국감은 폐지를 하는 게 낫지도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려면 저희도 지금 춘천시에도 국감하고 비슷한 행정사무감사 네. 기관이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이 무게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 무게감을 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회에서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있겠지만 위증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는 부분들에 대한 분들이 무게감이 되게 달라요. 저희도 네. 행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제 선서도 하고 위증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기반들이 좀 받쳐지고 나서 이제 국감이 없어지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국감까지 없어지면 국감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예. 예, 분명히 있는데 이걸 그렇다고 아예 없애버리면은 예. 어쨌든 국회에서 이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이런 권한이 좀 약해지는 문제는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확실히 직업이 진행자인가 봐요. 저는 국감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증인들을 이렇게 출석을 하면 네.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면 네.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좀 보장을 해주는 건 어떨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학원을 다니나 봐요. 의원들이 질문을 해놓고 네. 답변들을 시간을 안 주고 계속 퍼부어요. 네. 시간 딱 보고 한 30초 남겨놓고 그러니까 뭐 네, 그 줘요. 한마디 네. 잠깐 주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내는데 출석한 사람들에게도 좀 답변의 기회를 뭐 30초든 1분이든 주는 게 어떨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심지어 법사위 지금 국감 증인은 143명이거든요. 네. 국회에 나와서 질문 하나도 안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좀 약간 반대 경향의 증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답변을 길게 해요. 아. 뭐 A부터, A부터 네. 그냥 뭐 하세요 네. 그러면은 예 아니요로 답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건 이렇고 이건 딴소리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구나.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시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네. 그 의원들 입장에서도 내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 10분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증인들이 답하는 게 한 8분 돼요. 막 하면은 예 그런 증인들도 있어서 그런 증인들은 뭐 의원들이 커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고 강원도 얘기해보죠. 지난주였습니다. 강원도청에서 2년 만에 실시된 강원도 현지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 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또 도정 개입 의혹, 김진태 지사와 명 씨의 관계에 대한 질의가 눈에 띄었어요. 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23일 날 서울시 국감에 명태균 씨 출석했고 강원도에서 24일 날 좀 대두됐고 28일 또 경남 국감에 또 가셨어요 출석을. 그래가지고 거의 명태균 씨가 이 국감에 좀 예.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 됐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 포인트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언론 보도에 예전에 나온 것만 해도 김진태 지사와 명태균 씨가 이제 주고받은 메시지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김진태 지사가 예전에 이제 공천 시기 때 뭐 저는 이 상황에서도 명 대표님을 믿고 어젯밤 밤을 잘 잤다. 그리고 뭐 지금은 정선을 출발했다. 그리고 뭐 부디 고난을 이겨내길 믿는다. 뭐 황상무 씨 공천됐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거든요. 보도만 찾아봐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 좀 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나오고 결정적으로 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은 뭐 공천 개입했냐, 뭐 그리고 레고랜드의 뭐 금융 사태에 조언을 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나 뭐 녹취록 이런 것들이 좀 없어가지고 스모킹 같은 게 좀 없었다. 예,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이제
좀 날카로운 질문 하나 정도는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만났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김진태 지사께서 그건 지금 수사 중이라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언제랑 똑같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답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명태균 씨 앞에만 쓰면은 작아지는 모습을 봤고 이 이제 검찰에서 조사하는 부분들 이것 때문에 답변을 너무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강 변호사님. 네, 국정감사법 제8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실 텐데요. 국정감사법 제8조는 감사의 한계라고 제목을 지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나 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 질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점에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 법에 위반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윤민섭 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약했다, 질문이 약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없으니까 약한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약한 거입니다. 이게 뭐가 있고 구체적이면 세게 했을 텐데 아니 이거 지금 뭐 카톡의 기록이 뭐 털리고 털털털 해도 별거 없네라고 해서 명태균과 김진태 도정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말을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전체적인 뭐 국정감사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검찰 수사가 좀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강원도 국감에서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죠. 고은희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떤 시각으로 보셨어요? 네, 아까 국정감사법 제8조가 국정감사의 한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위에 7조를 보면 국정감사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때 행안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를 할 때 국가 위임 사무나 혹은 국가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에 하나여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청을 이전하던가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는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국가 예산이 단 1원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돈이라도 좀 주고 내가 돈을 줬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라고 질문이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행정복합타운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김진태 도지사께서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지금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일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싸우던데요. 네. 거의 뭐 홍준표 그러니까 그거죠.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게 광고비 낸 거를 다 갖고 와라고 하니까 아니 광고비를 국비로 줬냐 지방비로 줬는데 왜 다 갖고 오라 그러냐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싸웠거든요. 적당히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근데 안 또 됩니다. 뭐 또 이러더라고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진주 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근데 김진태 지사는 이렇게 딱 칼같이 잘라가지고 국정감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좀 설명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 이제 김진태 지사 답변에서 하나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경북, 충남, 뭐 전남 등은 도청 옮길 때 뭐 4만 세대 뭐 이렇게까지도 지었는데 왜 요거 4천 세대 짓는데 이것도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 이제 경북도청, 충남, 전남 여기는 다 뭐 대구에서 안동으로 가든 이게 지자체를 뛰어넘는 이전이었어요. 그리고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그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에 그 산하기관까지 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택이 좀 많이 필요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70%가 빈 땅이고 뭐 한 2만 2천 명, 10만 명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도 2만에서 3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예로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왜냐면은 김진태 지사께서 경북이나 전남을 견학도 다녀오셨어요. 견학 다녀오셨는데 이거 그리고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이게 20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광주에서 목포 쪽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그 이제 목포 구도심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 좀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견학까지 가셨는데 이걸 예로 드는 걸 보고서 그냥 견학 가셔서도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시지 않았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까 이제 국가 위임사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곤행정복합타운이 만약에 중앙부처의 어느 부서들이 기관들이 그쪽으로 온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이제 문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 2차 지방 이전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할 때 춘천으로 좀 많이 달라. 좀 이런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무슨 뭐 춘천을 염두에 안 두신 건지 좋은 포인트신데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자체 국감이 행안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기재부에서 하는데 정무위에서 다룰 사항이거든요. 기획이나 정무위에서 다룰 사안이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들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답변할 시간도 안 주고 오히려 질문하면
여기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또 화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좋게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나왔어요. 윤 의원님 먼저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은 예. 일단 이 최문순 지사께서 버려놓은 폐기물에 예. 김진태 지사가 불을 질렀다. 예. 그 2002년 레고랜드 폐기물을 사태는요. 태우려고. 태우려고. 아니요. 근데 이게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네. 이게 이 폐기물이 잘 안 탈 줄 알았어요. 네. 안 탈 줄 알았는데 그 옆에서 이제 불장난을 하신 거예요. 불장난을 하는데 불똥이 얼굴 붙었는데 이게 산불이 나버리네. 좀 이런 상황이다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레고랜드바의 사태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김진태 지사께서 처음 와가지고 했는데 김진태 지사나 그때 강원도정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왜냐면은 그때 이제 채무보증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해놨는데 네. 이 기업을 회생시켜 보려서 기업 회생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도 벌써 금융시장은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2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었는데 저는 하나 이제 짚고 싶은 게 이게 왜 이번에 불거졌냐 하면은 최근에 이 감사원이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네. 결과가 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부실했다. 왜냐면은 그냥 변호사가 괜찮다는 입장 이것만 듣고 그 당시 돈을 진짜 빌려준 투자증권이나 뭐 이런 데에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예, 이런 문제점이 있고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을 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이게 이제 감사의 좀 결과였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니 이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 왜 김진태 지사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에는 드러나지 않았냐. 좀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이번 국감에서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감사원 홈페이지 가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볼 수 있으니까 한 건데 국회의원들 질의 방식이 그겁니다. 왜 감사원 감사에 이재명 정부에서 한 감사입니다.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왜 감사원 감사에 김진태 지사의 문제가 없냐? 잘못한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감사를 했는데도 감사원이 직접 나와서 탈탈 털었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최문순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해가지고 채무를 확장시킨 게 문제였다라고 꼬집은 것이고요. 김진태 도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된 거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비춰봤을 때 지금 2025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022년에 있었던 그 기업 회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문제인 건데 우리가 아무리 자주 먹는 단골 음식도 몇 끼마다 먹으면 지겨워요. 지금 이 문제를 매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하고 있고 이것도 똑같이 지금 최문순 전 지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꾸 수사를 하려고 해요. 수사하지 말고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하려면 국정감사법의 한계와 그 감사 범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거 울고먹는 거. 국회의원들도 초선 국회의원들이 2024년부터 임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 이미 다 했던 건데 보좌진들이 아이템 발굴 능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만 좀 짚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이 사건이 이제 2022년도에 일어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태가 일어났으면 23년도 정도에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 그때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있죠. 네. 네, 대표가 아니 나 같았으면 감사를 해도 10번을 했고 수사를 해도 100번을 했을 텐데 왜 이거 안 하냐 네. 해가지고 꾸역꾸역 해가지고 24년도 정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서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감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결과가 네.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결과는 발표는 그런데 네. 저번에 예전에 한 네, 것도 알겠습니다. 있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세 케이블카의 공사 진행 상황, 케이블카를 운영할 양양관광공사 설립무산,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강대규 변호사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케이블 반대론자시죠. 예전에 성남시장 할 때도 트위터에 오세 케이블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올렸고 지지난번 대선 후보로 왔을 때도 난 반대한다 얘기했고 얼마 전 타운홀 미팅으로 강원도에 방문했을 때도 케이블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 표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비라도 지원을 해주고 질문을 하던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미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 몇십 년 되면서 법률적인 관계도 환경적인 문제도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사냥이 뛰어노는데 방해가 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행정소송까지 가가지고 다 아무 문제 없다, 수익성도 문제 없다라고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때 그러한 강원도의 30년의 과정을 좀 알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수익성에 대해서는 그 질의한 국회의원들의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성 끝에 얘기해 주니까 수익성부터 얘기해 드리면 이 수익성이 되게 뻥튀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 수익성 계산한 게 예전에 이제 저희 정의당에서 이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영업일수도
늘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설악산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멈춰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바람의 영향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탑승률도 100%로 계산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다 타는 거예요. 맨날 만석이야 여기는. 저는 그런 케이블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만석으로 해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양양군에서 이게 케이블카 들어가는 게 1,172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들어간 돈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연간 그거 빼고 들어간 돈 빼놓고 나머지 걸로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42억 수익 낸다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케이블카들이 다 적자예요. 춘천도 아마 이렇게 흑자가 나지 않고 있는 데가 있고 뭐 흑자 나는 데는 몇 군데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흑자 난다? 이거 좀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양양 그 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지방공기업 평가안에서 이제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이 여기 많이 하는 데입니다. 대부분 사업에서 여기서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1 넘어가야지 이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1년 동안 만들면 1년 동안 적자가 7억 4천만 원씩 매년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양군의 1년 예산이 한 4,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공사 세워가지고 1년에 7억씩 까먹고 있고 그리고 이 케이블카 예산 1,172억 중에서 양양군이 948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비가 한 20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1년에 양양군의 1년 예산의 22%를 이 케이블카에 넣는 게 맞냐? 그리고 적자 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진짜 있죠.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적자라는 거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때로는 그 약자. 적자를 보고 시행해야 됩니다. 케이블카를 가장 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등산이나 이런 거를 사진과 동영상으로만 보지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 이것이 산세가 이렇게 이쁘구나. 이것이 구름이 저기 있구나. 그러한 사회적 약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좀 했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짧게. 짧게만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가는 길부터 만들어라. 일단은 만들겠죠. 안 네. 돼요. 지금 만들겠죠. 설악산에 있는 검금성 케이블카도 지금 접근성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건 그것도 30년 전에 만든 거니까 그런 거고. 그거부터 좀 개선을 하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다 그 관광복지법에 의하면 다 개선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안 돼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는 국감 총정리, 강원 국감 주요 쟁점이었는데 두 분의 한 줄 평 듣죠, 윤 의원님? 강원 국감 수박 겉핥기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돈이나 주고 간섭해라라고 평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눠봤듯이 이번 국감에서는 이 송곳 질문을 던지는 국감 스타에 등극한 의원도 눈에 띄지 않았고요. 상대 정당에 대한 최소한의 뭐랄까요, 존중도 좀 없었던, 예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국감의 본래 취지인 행정부 견제 또 민생 해결을 위해서 좀 개선책이 시급한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는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석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